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20년 국가 7급 기출문제 분석 해설인데 이제 순서 마지막 정보보호론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정보보호론 듣기 전에 이거 다 차례대로 듣고 정보보호론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 및 해설인데 나는 이 시간은 지금 시간에는 분석만 할 것입니다. 해설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 강의 듣는 또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이제 내년을 대비하는 초보자들. 그 초보자들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설하면 짜증나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합격자는 합격해 가버렸으니까 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해설은 나 입으로 지금 하지 않고 제가 미주알 고주알 해설 열심히 해놨으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해커사원 가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해설은 조금만 하고 분석을 집중적으로 최대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이제 2020년 나한테 이제 나 카페 회원들이 내게 보내준 점수 5개를 추출해가 여기 적었습니다. 상당히 좀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 속합니다. 시험 점수 낮은 사람은 잘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6과목 국어, 국사 가만히 보면은 정보보호론이 가장 평균이 낮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래 국가직 7급 과목 중에서 정보보호론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이죠. 항상 이 정보보호론은 이제 2014년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없어지고 교체에 들어갔죠. 그 나머지 이런 것은 문제가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측, 분석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정보보호론은 이제 적다 보니까 항상 돌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어떤 보안과 관계되는 거니까 현재 이슈화되는 것, 어떤 법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항상 새로운 것이 출제되다 보니까 정보보호론은 평이하게 놓으면 한 80점 이래 받을 수 있지만 돌발적인 문제, 돌출적인 문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가장 많이 놓을 수 있는 게 정보보호론이라고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공부하고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론 공부하면 되는 거죠. 무작정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요. 합격 점수가 2017년도 2018하고 2019년 똑같아요. 어쨌든 합격 점수를 고려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100점을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론 분석하면 첫 번째는 패스워드, 비밀번호, 비번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그 이불 트윈, 이거 속이는 공격인데 이거는 합격자라면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역할 기반 RBAC, 우리가 강제적, 임의적, 그 다음에 역할 기반, 이거는 다 맞췄습니다. 그 역할에 부여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은 허니팟, 꿀단지 허니팟 문제. 이것도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맞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공격키 기반 구조, PKI. 이 공격키 기반 구조에서 CRL 인정서 폐지 목록 있죠. 그래서 인정서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출제되어서 이것도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인데 HTTP 응답 코드에 물론 이거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암기했습니까? 나는 한 개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죽을 사자 해서 내가 찾았는데 없으면 응답 코드 번호 404 나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개만 암기하라 그래서 다 암기 못 했을 것 같아요.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는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들은 돌대가리라고 생각해요. 대학 교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문제 시험 출제하는데 어떤 개념적인 거 이런 걸 출제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HTTP 응답 코드에서 뭐 이런 다른 걸 해야 되지. 뭐 100번은 뭐고 101번은 뭐고 100 이렇게 문제 내는 교수한테 밑에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똥덩어리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달달달 암기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이 수도 없는 번호 101, 102, 103 이거는 참고하면 되는 거지. 암기해갖고 자꾸 이걸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이런 식의 출제는 성의도 없고 출제하는 성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국가고시센터 이 문제 출제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출제자를 채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출제한 교수를 이름을 밝혀갖고 그 사람한테 학생들이 공부 안 하도록 이 퇴출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제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몇 가지는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IP 시큐리티. 그래서 뭐 여기서 AH하고 뭐 ESP 관계하고 뭐 또 인터넷 키 교환 뭐 이 관계 다 하였으니까 이거는 맞췄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유마스크.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하였죠. 이거는 뺀다는 거잖아요. 크게 파일 부분이 있고, 디렉터리. 파일은 666, 디렉터리는 777에서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유마스크 값을 27로 했으니까요. 666에서 027을 빼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하면 64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읽고 서기 때문에 640이 되는 거고, 책에 다르게 뭐 10진수로 하면 9가 돼야 되고 8진수로 하면 7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640이 되는 걸 설명해 두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혹시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 의미, 내가 지금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의미가 뭘까요? 감춘다 이런 뜻도 있죠. 뭔가 안 보이게. 그렇지만 뺀다는 의미가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는 걸 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재수없게 틀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바뀐 거, ISMS P. 자, 이거는 뭐 카페 시험에 출제된다고 올려놓기도 하고 틀린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9번도 제가 강조한 겁니다. 9번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는데, 개보법이 나왔는데, 정보위원회가 과거에는 대통령 소속인데 어디로 바뀐 거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거죠.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제가 강조해 주어서 맞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알면 거의 맞추니까. 그 다음에 10번은 타운 곡선입니다. ECC. 결론적으로 이거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왜 틀렸느냐? 타운 곡선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타운 곡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론 배경이 어떻게 되죠? 어렵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이론 배경이 어렵다 보니까 구현하는데 문제가 되고 등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있는 데서도 아직 알고리즘이 이게 85년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RSA는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타운 곡선을 쓰면은 어떤 제한적인 환경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적용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래서 RSA에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ECC로, 타원 곡선암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선이가 이 RSA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데, 그렇지만 RSA는 이론이 그래도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놓으면 잘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ECC 이게 이제 지금처럼 지금보다 이제 더 어렵게 놓은다면은 실제로 RSA처럼 뭐 개인 키, 공개 키를 구해서 뭐 연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놓으면은 좀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ECC 이런 걸 막 한 100번도 넘게 읽어봤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ECC 지금까지 출제됐지만 깊이 있게 자꾸 출제되니까 앞으로 2년, 3년, 5년 후에는 만약 그때까지 하는 사람은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원 곡선이니까 타원 곡선은 이거예요. y제곱, 여기 서는 건 x의 3성 플러스 ax.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타원 곡선은. 그랬을 때 이제 수직선이 이렇게 xy 축이 있으면은 이 수식을 잘 밑에서 보면 y제곱 이렇게 되고 어떤 값이 존재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 어떤 x 값, ab 값에 따라서 곡선 모양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타원 곡선의 기본 개념은 y제곱이면서 이쪽이 어떤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될까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지. 이게 4가 될 수 있는 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쪽이. 그래서 이제 y 값이 2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때 x 값이 있다면 이런 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x축에 이 타원 곡선이라는 거는 x축에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이게 y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타원 곡선 그걸 여기 이제 이 값에 의해서 대입해 보면 이런 형태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게 실제로 그려보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x 3성이니까. 그럼 x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x 3성이라 보니까 크게 성장하는 것이 되겠죠. 이게 타원 곡선의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타원 곡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가지예요. 이제 이 타원 곡선 공부할 때 해야 될 게 이런 이제 이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데 이렇게 전가가 될 수 있는 전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원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두 개가 뭐냐면은 타원 곡선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타원 곡선에서 이제 어떤 직선을 그어보면 이런 직선이 있겠죠. 직선을 그어볼까? 이런 직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되죠? 타원 곡선 상에서 직선을 그으면은 만나는 교점은 이걸 우리가 P라고 합니다. P, Q, 이걸 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R이라고 해요. 희한하게. 이제 이거는 그 학문에서 정의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 점, 타원 곡선 상에서 이런 걸 우리가 비수직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수직선은 뭐, 수직선은 뭐냐? 수직선은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있는 수직선. 그 수직선은 어떻게 되죠? 타원 곡선하고 점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건 무한대가 되는 개념이죠. 수학에서. 만 이렇게 쭉 꺼지면 안 만나잖아요. 그건 수직선이고. 이렇게 비스듬하 있는 걸 비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비수직선은 반드시 세 점은 아니에요. 비수직선이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접선하고 그어지면 어떻게 되죠? 접선하고 그어지면 두 점이 되잖아. 여기도 접선하고 이렇게 그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 점하고 두 점밖에 안 되죠.
이렇게 접선으로 그어지면은 접선이 아닐 때는 PQR이라고 하는데 접선인 경우는 이 점이 P하고 Q가 되는데요. 이건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그냥 P 하나로 쓸 수가 있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원 곡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수식의 형태로서 곡선 형태는 X축에 이게 제곱이니까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직선을 그었을 때는 교점이 어떻게 되죠? 교점이 최대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개가 될 수도 있죠. 비주수인 거는 그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교점이 3개가 될 때 3개의 점을 표시할 때 통상적으로 P, Q, R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야기했듯이 이제 교점 이거는 뭐 저절로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세 점이 만나는 점을 그었을 때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이 점을 Q라고 한다면 이 점은 R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마이너스 R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 곡선에서. 그러면 이거는 X축의 대칭이니까 이 점하고 이 X축의 대칭이 되는 무슨 점이 있을까요? 이 점이 있겠죠. 이 점을 R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 점이 R이 아니고 이거는 마이너스 R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타원 곡선에서 이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점 P 플러스 점 Q는 R이다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R이라고 하면서 이 R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덧셈은 뭐냐? 우리가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쓰잖아요. 덧셈 기호.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더했을 때 이 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원 곡선에서 정의에서는 이 기호죠. 기호 덧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덧셈 기호가 아니에요. 단지 타원 곡선에서 이 더하기 기호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왜 그러면 타원 곡선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타원 곡선에서 쓰는 이 덧셈 기호는 우리가 산술 연산에서 쓰는 덧셈 기호처럼 작동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타원 곡선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기호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항상 1 더하기 1은 수학에서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용대수에서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잖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 더하기라고 해서 무조건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 기호 이런 걸 쓰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뭐 교환 법칙 이런 게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성립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R은 뭐라고 써도 될까요? P 더하기 Q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 암호를 공부하려면은 이 타원 곡선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 여기서 타원 곡선은 이 직선을 그었을 때 크게 아까 3가지 부류의 직선이 있을 수 있죠. 수직선이. 거기에 따른 정의 표현하는 방법, 뭐 P 더하기 Q는 R이고, 그 접선으로 그어질 때는 P하고 Q가 같으니까 그냥 P 더하기 P는 R로 쓸 수 있으니까 이 P는 어떻게 쓸 수 있죠?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등등등등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책에 보면 말이죠. 책에 보면은 그 타원 곡선 제가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그 문제 놓은, 저 문제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해설에 보면 타원 곡선에서 덧셈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점에 대한 정의 여기 제가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걸 알고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에서 이걸 알고서는 이제 이런 타원 곡선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뭐를 구해야 될까요? 개인키하고 뭐를 공개키를 구해야 되겠죠. 이 타원 곡선 나무는 공개키니까 비대칭키니까 개인키하고 공개키 상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공개키를 이거는 공개되니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개키를 알았을 때 무엇을 개인키 유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암호 시스템이 되니까.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이거는 표현은 여러 가지 내가 그 책에 적어 놓은 거는 방정식이 Q는 DG 이렇게 써놨습니다. Q는 DG. 이때 Q하고 G는 타원 곡선상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D가 뭐냐면 개인키, 이때 Q는 뭐냐면 공개키로 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공개키가 알았을 때 이제 이거 하고 이거 안다고 D는 구하기 어렵고, 개인키를 알면은 공개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원 곡선 그러면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하였죠. 이산대수 기반이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까지 타원 곡선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되었다면, 이 문제는 실제 이런 수학적 이론 배경을 토대로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앞으로 집중적으로 출제되면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 개인키, 공개키 구하는 것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평문, 암호문 이걸 갖고서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이런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니까 이번 여기까지 제가 소개하고 틀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1번 버프 5%. 자, 이거는 뭐 스택 5%, 힙 5% 등이 있고, 이거는 맞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12번은 전자서명법. 이 전자서명법에서 하는 게 공인인증 그거죠. 이거는 법 문제지만 답을 전자서명법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가 이론 분석에서 뭐가 있죠? 상세 이론 분석 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론 분석에서 뭐 베이스라인법, 뭐 비정령 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말장난 해놔서 혹시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 시험 공부는 다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은 윈도우 명령어. 뭐 보기는 많이 본 거예요. 명령어.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들어가서 그 작업 관리자 들어가면 그 데몬 프로세서 DS 실행되는 거 많죠. 그럴 때 그 각 데몬 프로세서 용도 기능 암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있다는 거는 다 알아. 그랬을 때 어떤 윈도우에서 프로세서 다 암기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을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 해설에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이것도 공부는 하였어. 우리가 이제 중간자 공격. 우리가 이제 중간자 공격이 있고 뭐가 있죠? 재전송 공격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중간자 공격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전송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일단 이거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분석하면. 근데 이 문제가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맞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감각적으로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틀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분석하는데.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수학적인 뭡니까 표현으로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상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이 형태로는 지금까지 좀 몇 번 출제되었죠. 799에서.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틀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해설은 상세히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파일 전송 프로토콜. 이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연결이 제어 연결이 있고 뭐가 있죠? 데이터 연결이 있죠. 그랬을 때 포트를 2개 쓴다는 걸 우리는 하였고, 그래서 이 데이터 연결에서는 뭐 20번 포트를 쓰는 거 수동이냐 능동이냐, 제가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100%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공부는 책에도 있고 공부는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는 20번, 제어는 21번을 쓰는데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서버 기준이냐 클라이언트 기준이냐 해서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가 있을 때 서버가 수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자가 다 들어와.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버는 수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겠죠. 능동 모드를 쓴다는 것이죠. 그 내용. 물론 이런 거 공부하였는데 또 왜 틀렸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FTP가 우리 정보보호론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었어요. 희한하게. 정보보호주의 이런 데서는 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바운스 공격 이런 건 하였죠. 근데 이런 내용이 제가 책에 있어 분명히. 제 이런 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잘 정보보호론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이 FTP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포트 번호까지 해서 능동 수동을 상세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다음 17번 은 SDL.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저는 틀리라고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생각으로도 잘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우리가 생명주기 계획 분석 설계 할 때마다 안전하게 설계한다 이거죠. 안전하게 개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MS사에서 이제 이 생명주기를 안전하게 하자 이게 한 게 SDL인데, 그러면 각 단계에서 하는 역할 그거예요. 이거는 뭐 MS사 것도 여러 회사 거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MS사의 SDL에 대해서 그 뭐냐 하면은 읽어보면은 그 이협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를 물었습니다. 그게 설계 단계예요. 이게 제가 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요. 평소에 이런 걸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걸 각 단계에서 하는 걸 어떻게 다 달달달 암기를 합니까? 예고도 없었는데. 그 다음에 18번 엔트로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엔트로피가 나왔다고 좀 허탈해하는 걸 보았는데, 결론을 말하면 이것도 틀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엔트로피가 나왔을 때 엔트로피, 제가 이 책에 사실 엔트로피 없습니다. 그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말하잖아요. 제가 뭐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뭐 엔트로피 이런 걸 많이, 이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있는 것으로 이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는 무질서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가 있을 때 유리가 깨트려졌습니다. 그건 더 무질서하게 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겠죠. 그게 이제 뭐 연력학에 있는 엔트로피 원리인데,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우리가 이제 우리 정보 이론에서 정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질서도다.
그 뭔가 무질서도라는 것은 뭐냐? 불확실성을 말하는. 그러면 이제 책에 적은데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하고 주사위 놀이를 했을 때 하고 여러분이 동전을 던졌을 때 맞출 확률이 높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어느 게 놓을 것인가 맞출 확률이 높습니까? 동전은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걸 적으면 동전은 두 개 중에 하나야. 이 정보량이 어떻게 될까요? 작다. 동전에 비해서 주사위는 정보량이 어떻게 되죠?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죠. 6가지고 2가지니까요. 그런데 정보량이 적으면은 무질서도는 낮다라고 되잖아요.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는 낮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엔트로피는 높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해되죠. 왜냐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맞출 확률이 6분의 1밖에 안 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 이론에서의 엔트로피 개념은 이게 기초가 되는 정보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높다 낮다. 그럼 이제 정보량이 작으면 이거는 맞출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맞출 가능성 높다. 정보량이 많으면 맞출 가능성은 거꾸로 낮다. 이래야 되잖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밀키, 대칭키 기반에서 비밀키를 쓰는데 만약에 2비트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가지수는 4가지밖에 안 돼. 비밀키를 처리하는데 8비트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2의 8승은 25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우리가 암호 시스템에서 비밀키 길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길게 설정하라고 하는 게 뭐죠? 비밀키 이게 공격자가 해동 못하게 하는 거죠. 많은 비트를 쓰면 해동 못한다. 많은 비트를 쓰면 정보량이 많은 거예요. 정보량이 많으면은 공격자가 그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 비밀키를 알아낼 가능성이 낮죠.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무질서가 높다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엔트로피 이게 처음 출제되었지만 이 무질서도고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알면은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다가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틀렸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럼 근데 책에 그 해설에 다 적었습니다. 주사위가 같은 주사위라도 말이죠. 눈이 이렇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주사위가 있고, 이제 극단적으로 그럼 주사위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납작한 이런 주사위가 있어. 뭐, 이런 눈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주사위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맞출 가능성하고 정육면체가 아닌 이런 납작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맞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출 가능성이 더 높죠. 이거는 n분의 1이야. 6분의 1이야.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 3이 나올지 이건 6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집어 던지면 만약 이게 눈이 1이고 이게 눈이 4개라면 눈 4가 나올 수 있을까? 던지면은 미친 납작한데 똑바로 이렇게 안 쓰잖아요. 똑바로 안 쓰겠죠. 예.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이거는 1이고 이 뒷면이 만약 3이면 1 아니면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맞출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동전처럼. 동전과 같은 주사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주사위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모양에 따라서 정보량이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주사위에서 정보량이 가장 많을 때는 많을 때가 언제가 될까요? 가장 많을 때가 정육면체일 때, n분의 1일 때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확률이 모두 같을 때, 확률이 n분의 1, 6분의 1로 모두 같은 경우일 때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정보량이 많다.
가장 정보량이 많은 구조가 되겠죠. 그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다. 이걸 이제 엔트로피하고 섞어 쓰면은 정보량이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높다. 그 정보량이 발생될 확률이 동일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최대치가 된다. 이해되었습니까? 이거 알면 이 문제에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의 이론적인 건 어려운 건 없죠. 없는데 이 내용적인 걸 엔트로피라는 단어에 어떻게 학문을 한 거죠. 이거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산온, 뭐 세논 뭐 이렇게 들죠. 영어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엔트로피 이론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한 것이죠. 어쨌든 뭐 엔트로피가 이번에 출제됐으니까 뭐 앞으로는 이제 엔트로피도 출제되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엔트로피가 이제 이론 강의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이 19번은 메시지 인증 코드 MAC 해시 함수에서 이거는 부인 방지는 취약하다. 이거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칭키를 쓰니까 취약. 이 문제 출제된 거 뭐 이거는 맞췄을 것 같고 20번은 통신기반보호법 20번은 통신기반보호법이 나왔는데 뭐 법 막 이거 다 암기 안 했으면 틀렸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보보호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맞춰올 수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 10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보보호론 문제는 자신있게 맞출 수 있는 거, 예? 내가 맞췄다 이러는 게 10개예요, 10개. 나머지는 10개를 찍어야 돼. 10개를 찍으면은 평균적으로 찍으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잖아. 2.5는 어떻게 되죠? 10점에다가 2개를 맞추면 10점이고 그런데 이제 15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왜 15점을 더 할 수가 있느냐? 15점 내지 20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 무조건 틀린다라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보보호로는 한 65점 받으면은 못 받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서 뭐 좀 더 공부를 해가 아니면 70점 이렇게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80점 받았을 때는 찍어봤자 한 개밖에, 4개 중에 하나 찍으니까 하나밖에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85점 되잖아요. 이렇게 적게 받았을 때, 적게 정확히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찍으면 많이 또 둘 중에 하나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서로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읽으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것도 있고,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해설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해설 가져가서 보시고, 그래서 전공 4개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점수만 보듯이. 제가 볼 때 전공 4개만을 평가하면은 합격점이 70에서 한 72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런데 국어 국사가 쉽게 출제되었어요. 이 변수가 또. 이 국사 같은 경우는 이래 100점 받았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참 이게 합격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 점수에서.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75인데 이건 한국사가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2020년 합격 점수는 예년 수준으로 봅니다.
국어국사가 점수를 까먹은 게 아니고 더 높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 점수가 어떻게 보면은 합격 점수 언저리에 있는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점수 표본을 나한테 보내준 사람 표본을 제가 5명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2021년부터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고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거는 여러 곳에서 적용하고 있죠. 7급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국어, 국사, 한국사, 이거는 다 이제, 다르게 빠지고,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이 전공 4개로 이제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2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내년부터는, 25문제로 출제되는 것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공부하는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가 카페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피셋 이거는 뭐 쉽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커스 학원에서도 피셋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걸 통과해야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10배수를 뽑으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피셋을 보면은 전산직 피셋이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고시에서 지금 피셋을 보는데 재경직 이런 거, 재경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피셋 이 합격 점수가 한 85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고시에서도 전산직은 어쩌면 뭐냐, 뭐 68점 이렇게 나와요. 10점도 이상 낮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직, 이 전산직 계통 사람들이 재경직 이런 것보다 이 통계 분석 능력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공부하는 패턴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피셋 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설 마치는데, 제가 해설한 요지가 뭔지 잘 알고 이 파일 다운받아서 미리 분석해보고 이 해설 보고 이 분석 결과를 참고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